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 파트 2. 암묵적 자기중심주의. 사람들은 타인에게서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을 좋아한다는 경향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일종의 무의식적인 자기애 또는 암묵적 자기중심주의라고 부른다. 암묵적 자기중심주의는 배우자를 고를 때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선호하거나 구매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한 실험에서 가상의 브랜드 2개의 차를 내놓고 시음해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두 브랜드 중 하나의 브랜드 이름은 피험자의 이름에서 첫 세 글자가 포함되도록 브랜드명을 임의로 만들었다. 실험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에 첫 세 글자가 들어있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두 차는 모두 동일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 무의식적인 자기의 힘은 우리가 사는 곳과 하는 일에도 미묘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뇌는 섬세하게 조종해서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어떤 제품이나 사람의 얼굴을 자주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그 대상을 더 선호하게 된다. 이를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한다. 또한 전에 들은 적 있는 문장을 다시 들은 피험자들은 그 문장을 진실이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육감의 필요성. 1997년 신경과학자 앤투안 베카라의 연구팀은 피험자들 앞에 카드 4세트를 펼쳐놓고 한 번에 한 장씩 카드를 고르라고 했다. 여기서 2세트는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세트였고 나머지 2세트는 돈을 잃을 수 있는 나쁜 세트였다. 피험자들은 대체로 약 25번 카드를 뽑은 뒤에야 좋은 세트와 나쁜 세트를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피험자들의 피부 전도성 반응도 측정했다. 놀라운 점은 피험자들의 의식보다 훨씬 더 먼저 자율신 경계가 각 세트에서 뽑은 카드의 통계 수치를 알아차린다는 점이었다. 피험자가 나쁜 세트에 손을 대면 자율신 경계의 활동이 치솟았다. 이런 현상은 약 13번째로 카드를 뽑을 때쯤 감지되었다. 이 정보는 육감이라는 형태로 전달되어 피험자들이 의식적으로 이유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좋은 카드를 뽑을 수 있도록 만든다. 신체 상태는 행동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육감을 제공한다. 우리의 무의식이 먼저 상황을 알아차리고 의식이 그 뒤를 따라간다. 뇌에서 의식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신경기계들의 다른 부분들을 훈련시켜 목적을 확립하고 자원을 배분한다. 의식은 기업의 CEO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짜는 반면 대부분의 일상적인 활동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뇌의 부위들이 담당한다. 의식이 목표를 정하면 뇌의 다른 부분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법을 학습한다. 처음에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울 때는 의식이 강하게 개입한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자전거 타는 기술이 반사작용처럼 자동화가 된다. 그러면 세세한 부분이 이제 의식의 영역을 벗어나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인간의 유연한 학습 능력은 주어진 과제에 맞게 신경회로를 조정한다는 점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생기면 뇌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계속 회로를 조정한다. 과제가 회로에 각인되는 것이다. 이런 자동화는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해준다. 그리고 조직을 최적화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4장 우리에게 가능한 생각들. 인간은 인간에게 끌리고 개구리는 개구리에게 끌린다. 우리는 순전히 자신의 종에 적합한 욕망을 갖고 있다. 뇌의 회로는 우리 생존에 적합한 행동을 만들어내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과, 달걀, 감자를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것들을 구성하는 분자의 형태가 당분과 단백질을 훌륭하게 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저장해 둘 수 있는 에너지 꾸러미라는 뜻이다. 이런 음식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이 맛있다고 느끼게 설계되었다. 원래부터 맛있거나 원래부터 혐오스러운 음식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필요가 맛을 좌우한다. 맛은 단순히 유용성을 알려주는 지표일 뿐이다. 회로에 새겨진 생각이 지침 역할을 한다는 원칙이 우리의 광대한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믿음에 적용된다. 진화 과정에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우리 생각을 이끌고 구축한다. 전자기 복사들 중에서 우리는 가시광선을 제외한 다른 신호들을 포착할 수 없다. 우리의 타고난 생물학적 여건이 우리의 경험을 전적으로 제한한다. 우리를 둘러싼 물리적인 세계 중에서 아주 작은 조각만을 뇌가 표본으로 채취한다. 생물학자 야코프 폰 윅스킬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을 움벨트,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현실을 움깨붕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했다. 유기체에는 저마다 자신의 움벨트가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뇌기능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때로는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들 각자는 자신의 방식이 바로 현실이라 믿는다. 평범한 사람들 100명 중 1명은 색을 소리로 듣고
형태를 맛으로 느끼는 등 여러 감각이 조합된 공감각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몹시 놀란다. 공감각은 뇌의 감각 영역들 사이에 혼선이 유난히 증가한 결과로 나타난다. 공감각의 존재 자체가 뇌의 종류와 정신의 종류가 단 하나뿐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십 가지 유형이 있는 공감각은 개인이 보는 주관적인 세계가 놀라울 정도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준다. 즉, 현실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관적이라는 사실이다. 뇌는 수동적으로 현실을 기록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현실을 구축한다. 뇌라는 촉촉한 컴퓨터의 기능은 환경과 여건에 맞는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진화 과정을 통해 세균에 저항하는 면역 기능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화 역사의 99%가 넘는 기간 동안 조상들이 직면한 특유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신경기계를 발달시켰다. 아기들은 사물 물리적 인과관계, 숫자, 사회적 상호작용 등에 관한 추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신경 프로그램을 갖고 태어난다. 아이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가령 부모와 반려동물, 텔레비전을 흉내내며 학습하지만 백지 상태는 아니다. 미리 소프트웨어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백지 상태에서는 아기들이 받아들이는 빈약한 정보만으로는 세상의 복잡한 규칙을 모두 배울 수 없다. 프로그램 각인. 본능은 복잡하고 선천적인 행동이며 학습할 필요가 없다. 전문화된 신경회로가 뇌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개구리는 다른 개구리에게만 욕망을 느끼고 인간에게는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진화의 압력으로 형성된 본능 프로그램은 행동이 매끄럽게 이루어지게 한다. 19세기 위대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행동이 다른 동물의 행동보다 더 유연하고 영리한 것은 우리에게 본능이 더 적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본능은 물려받은 것으로 몹시 유용한 선천적인 행동이 DNA의 작은 암호로 만들어졌다. 전문화되고 최적화된 본능 회로가 속도와 에너지 효율이라는 혜택을 주지만 그 대가로 의식의 접근 범위에서는 더 멀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을 본능맹이라고 부른다. 우리 행동의 엔진 역할을 하는 본능을 우리는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몹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의식의 간섭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행동이 의식적으로 쉽다거나 자연적이라고 평가하다 보면 그런 행동을 가능케 해주는 회로의 복잡성을 형편없이 과소평가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연스럽고 쉬워 보이는 일일수록 그 뒤에 방대한 신경회로가 살아 움직일 것이라고 짐작해야 한다. 아름다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꼽는 요소는 무엇보다도 호르몬 변화로 나타난 번식 능력을 알려주는 것들이다. 여성의 도톰한 입술, 풍만한 엉덩이, 가느다란 허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에스트로겐이 충분하고 번식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아름답게 느끼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형태가 기능을 반영한다. 학자들은 남성들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의 신체 비율의 범위가 놀라울 정도로 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이 0.67에서 0.8 사이여야만 완벽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허리 엉덩이 비율이 이 범위에 속하는 여성은 남성의 눈에 더 매력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더 유머러스하며 더 똑똑하게 보인다. 또한 피부가 하얀 여성이 병에 걸리면 더 쉽게 병색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얀 피부가 선호의 대상이 되었다고 추측한다. 또한 매력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여성은 월경주기 중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을 때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경이 시작하기 약 열흘 전이다. 단서가 무엇이든 뇌는 그것을 포착하게 만들어져 있다. 의식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해도 뇌는 욕망의 힘을 감지한다.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시각 시스템에 의해 구축될 뿐만 아니라 냄새의 영향도 받는다. 베른 대학교의 학자들은 남녀 학생들의 주요 조직 적합 유전자 복합체를 측정해서 정량화하는 연구를 했다. 그리고 남학생들의 땀이 배어든 티셔츠를 여학생들에게 주고 선호하는 채취를 선택하게 했다. 여학생들은 MHC가 자신과 최대한 비슷하지 않은 남학생을 선택했다. 이는 페로몬이 신호를 전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뇌가 계속해서 진화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우리의 애착관계도 정교한 화학신호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생쥐 새끼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아편 유사체 시스템의 특정 수용체를 없애면 그들은 어미와 헤어지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수컷 들쥐가 암컷과 반복적으로 짝짓기를 하면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된다. 바소프레신은 측좌핵이라는 부위에서 수용체와 결합해 그 암컷과 연관된 즐거운 감정을 조절한다. 그리고 이것이 일부일처제로 연결된다. 이 호르몬을 차단하면 일부일처제의 결합이 깨어진다.
인간에게도 바소프레신이 효과가 있을까? 2008년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한 연구팀이 장기적인 이성애 관계를 맺고 있는 552명의 남성의 바소프레신 수용체 유전자를 조사했다. 결과 이 유전자에서 RS3 334라는 부위의 수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다. RS3 334가 하나인 사람, 두 개인 사람 그리고 아예 없는 사람으로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RS3 334가 두 개인 남성은 일부일 처제 행동에서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 최근 진화 심리학자들은 사랑과 이혼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열정과 사랑이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는 기간이 최대 3년이란 사실을 알아냈다. 심리학자 헬렌 피셔는 우리와 여우의 프로그램이 똑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우는 번식기 동안 일부일 처제 관계를 맺고 새끼를 기르는데 필요한 기간만큼 함께 지내다가 갈라선다. 인간도 이와 비슷하다. 거의 60개국에서 이론을 연구한 피셔는 결혼한 지 약 4년 차에 이혼이 최대치에 이른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부모 중 한쪽만 있을 때보다 두 사람이 모두 있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5장 뇌는 라이벌로 이루어진 팀. 2006년 7월 28일 배우 멜 깁슨이 캘리포니아주 말리부의 태평양 해안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당시 멜 깁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로 법적인 제한 수치를 웃돌았다. 그리고 깁슨은 유대인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멜 깁슨이 반유대주의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술에 취해서 한 말 실수인지를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진짜 깁슨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많은 신경 소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컴퓨터 공학자 마빈 민스키는 기계와 비슷한 하위 에이전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인 집합체가 인간의 정신일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의 부처들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민스키가 져서 마음의 사회에서 말한 것처럼 뇌가 해야 할 일은 각각의 순간에 어떤 하위 전문가 시스템에게 제어권을 넘겨줄지 결정하는 것일 뿐인지도 모른다. 민스키의 이론에서 빠진 요소는 하위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이다. 뇌는 대의민주주의와 비슷하게 서로 분야가 겹치는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의견을 제시하며 경쟁한다. 뇌 안의 여러 파벌들은 항상 대화를 주고받으며 단 하나의 출력 채널을 차지하려고 경쟁한다. 이처럼 내면에 여럿이 있기 때문에 생물은 갈등에 빠진다. 뇌에는 두 마음이 공존할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을 조종하는 운전대를 여러 개의 작은 손이 붙잡고 있는 상황이다. 심리학자와 경제학자는 특이한 인간 행동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이중과정 이론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중과정 이론이란 뇌에 별도로 두 개의 시스템이 있다는 이론이다. 하나는 빠르고 자동적이며 의식의 표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반면 다른 하나는 느리고 인지적이고 의식이 있다. 그러나 시스템이 딱 두 개일 뿐이라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시스템은 여러 개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로이트는 1920년에 이드 자아, 초자아가 경쟁하는 심리 모델을 내놓기도 했다. 저자는 시스템을 이성과 감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성 시스템은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분석에 관여하고 감성 시스템은 내면 상태를 감시하며 상황을 걱정한다. 두 시스템이 모두 행동이라는 단 하나의 출력 채널을 관장하려고 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감정이 의사결정의 균형추를 한쪽으로 기울일 수 있다. 신경과학자 샘 맥클루어와 조너선 코언의 연구팀은 뇌 안에서 여러 시스템이 경쟁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뇌 스캐너로 살펴보았다. 먼저 즉각적인 보상 또는 가까운 미래의 보상을 선택할 때 뇌에서는 감정에 관여하는 부위가 크게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반면 먼 미래에 더 높은 보상을 받는 선택을 할 때에는 고등 인지기능과 신중한 사고를 담당하는 피질 측면 부위들이 더 활성화되었다.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종류의 전투가 불륜의 배후일 때도 많다. 1995년 11월 빌 클린턴의 뇌는 자유세계의 미래 지도자가 될 가능성과 지금 당장의 매력적인 쾌락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다. 고결한 사람이란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다. 뇌 안에서 경쟁하는 파벌이 이성 시스템과 감성 시스템들 뿐인 것은 아니다. 기능이 일부 겹치는 시스템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뇌는 좌반구와 우반구의 경쟁 구조로 되어 있다. 좌반구와 우반구는 라이벌 관계로 한 팀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1950년대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었다. 1961년 간질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두 개의 반구를 연결하는 뇌량을 제거하는 수술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그런데 이 수술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마치 그들에게는 독립된 두 개의 뇌가 생긴 것만 같았다.
그들은 왼손과 오른손으로 서로 다른 일을 할 수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학자들은 두 반구의 성격과 능력이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